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정말 세게 강타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지역에서 이 감염 환자가 나왔고 경제도 잔뜩 먹구름이 끼어서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는 이 안전한 것인지 이 대책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또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과제가 있는 것인지 오늘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위해서 세 분의 패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얘기의 초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아마도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말일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우려가 있다 하는 그런 반응을 내놨던데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비교적으로 작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전라북도면 전라북도, 뭐 군산이면 군산, 익산, 뭐 전주 이런 공동체 내에서 2차, 3차, 4차 감염차가 계속해서 나와서 크게 번지는 사태가 혹시 나오지 않는가 이런 불안감,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중국의 뭐 우한이라든지 또 그리고 후베이성 같은 곳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우려를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건 뭐 일단 발생 현황을 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 예방 체계라든지 진단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실 한 분이신 것 같은데 강영석 과장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환자 가운데서 아마 이 지켜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도민들께서 일단 1월 31일 날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군산에서 62살 드신 분, 처음이라 마지막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분 상태 일단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현재 그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고 계십니다. 일단 환자분이 임상적으로 안정적이고 또 영상의학적으로 안정적이면 의료진의 판단과 또 24시간 간격으로 하는 2번의 검사에서 음성을 보이게 되면 퇴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원은 그러면 시점이 언제쯤 그분은 퇴원하시나요? 현재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사이에 1차 검사를 한번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예. 오늘이 지금 2월 7일 금요일인데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날이 그러면 며칠 정도 혹시 빠르면 퇴원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예측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예. 뭐 현재 잘 알려진 질병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주의 깊게 왜냐하면 지역사회로 그 복귀를 시키는 부분은 많은 지역사회의 그 우리 도민들께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다른 어떤 질병들보다 조금은 더 엄중하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예.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군요. 그렇지만 너무 많이 길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뭐 대략 한 며칠이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분 퇴원하시는 시점이? 4주 중에 가능하지 않을까. 예, 다음 주 중에는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시점으로 보면 다음 주 정도. 이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원광대병원 병원에 계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분들 지금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바이러스는 특정 치료약이 지금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발의 노력이 있고 뒤에 있으면 그런 얘기를 더 할 수 있는데 코로나가 그러니까 워낙 변이가 심하고 적응력이 뛰어나서 또 어떤 백신이라든가 치료제는 좀 난항을 겪고 있고 또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대증요법적인 치료를 해야 될 상황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우수한 이제 의료진과 의료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 코로나 그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부분을 못 한다 쳐도 이 건강과 위생 상태,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으로 보면 지금도 호전 퇴원하는 분들이 생기지만 충분히 이제 대증요법, 즉 항바이러스제나 2차 감염된 항생제, 또 수액이라든가 건강 상태, 여러 호흡기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국내에서도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런 치료로 해서 크게 사망자가 있다든가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일 확진이 됐지만 2명이 호전돼서 지금 상황이 그런 형태고 이 군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30일, 31일에 거쳐서 원내에서 확진을 받고 이제 23일 날 인천공항에 왔는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 2차 이제 30일 확진됐다면 그분으로 그 전까지 군산 지역이나 익산까지도
감염 원인이 됐다면 예. 2월 14일 정도 다음 주 이제 뭐 수목금 중에는 예. 잠복기가 다 끝나게 되죠. 예. 그래서 지금 군산이나 혹시 익산 쪽에 있던 분들이 무증상도 거기까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예. 아마 그게 아마 일주일의 상황이 예. 군산에서와 전라북도에서의 그 확진 환자로 인해서 2, 3차 감염이 올 수 있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고 그 측면에서만 본다면 대개 지금 900명 정도의 질본에서 체크가 되고 23명 확진이 됐기 때문에 한 2에서 2.5% 정도의 그 확진율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전라북도에서 예를 들어서 군산 접촉자 100명이라든가 아니 200명이다 그러면 2.5명에서 5명 사이인데 많아봤자 2, 3명 없을 확률이 있고요. 그에 불안한 것은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다른 그 인천이나 아니면 다른 제3구에서 들어온 분이 갑자기 생길 수 있는 확률 그 부분에 대비를 해야 되고 물론 이런 상황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나중에 예방하고 방역 체계할 때 조금 더 한번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보기로 하고 이분 이제 군산의 8번째 환자라고 하죠. 이분은 이제 그렇게 안정적이어서 다행이고요. 아마 잘 지금 상태가 유지된다면 다음 주 정도에는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 주셨고 이분은 좋은데 이제 이분과 접촉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처음에는 한 30명 규모였다가 지금 자꾸 그 숫자가 불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몇 명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 86명의 접촉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자가 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택에만 계시는 경우인데요. 1대1 담당 공무원이 지정이 돼서 생활 도우미, 뭐 예를 들면 필요로 하는 약 아니면 생필품 같은 거를 공무원들이 직접 조달을 해드리고요. 그분들은 자택에만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 치료비라든지 생활비 같은 거 지원이 되고요. 만약에 이런 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상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역사회와 격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죠. 그러니까 자택에 머무르고 계시는 거죠.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제 병원 시설 격리를 하고요. 증상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자택, 자가격리로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 진짜 다 뭐 검진은 해봤을 텐데 특별히 뭐 양성 반응이 나오신 분은 안 계신 거죠, 지금? 네, 양성 반응이 나오면 그분은 이제 확진 그 검사까지 시행을 해서 확진 환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밝혀야 되는데요. 접촉자 중에 6명 정도가 이제 유증상을 보이셔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광주에서 그 16번째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분하고 또 2차 접촉을 했던 분이 전라북도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현재 7분이 접촉자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은 이미 14일에 감시 기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격리가 해제가 됐고요. 6분이 현재 격리 관리되고 있습니다. 6분 모두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하게 그 증상 관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상태로만 보면 전라북도 그 지역 단위의 대응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상태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은 그렇고요. 그렇다면 이제 뭐 검진이라든지 또 예방, 방역 시스템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김범석 소장님 그리고 이덕수 원장님께서 한번 총평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단위의 관점도 좋고요. 뭐 전국 단위의 관점도 좋습니다.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지 혹시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인지 좀 부탁을 드리죠. 네, 일단 지금 굉장히 방역이라든지 그런 초동 대처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이제 그 질병 추이에 따라서 방역에 대한 그러한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면 초기에는 이제 우한 지역에 저희들이 국한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러한 뭐 검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 전역으로 많이 퍼졌고 또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뭐 싱가포르라든지 그런 나라에서도
우리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주위에 있는 그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환자들에 대한 그런 검역이라든지 방역 그런 것을 또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을 좀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지금 자꾸 그 반경이 넓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쪽에서 이제 그동안에는 우한이나 후베이성 그쪽만 들어오시는 분만 좀 신경을 썼는데 그 외 지역에서 입국하시는 분들도 관리할 필요가 이제 있다 이런 건데 어떻게 또 평가하십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스나 메르스에 비교해 보면 사스는 잘 대처가 됐고요. 예. 메르스도 상당한 미흡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엔 신종 코로나는 초기에는 조금 대응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현재 상황은 총력전으로 민관 의료가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향후는 지켜봐야 되지만 예. 아까 말씀하신 그것이 대한의사협회에서 사례 정의라고 예. 우리가 이게 전쟁이거든요. 예. 예, 창으로 침투하는 것과 방패의 싸움인데요. 저희가 방패로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민간군이 다 해야 되죠. 그런데 사례 정의를 우한 실험할 거냐, 후베이성까지 할 거냐, 중국까지 할 거냐, 동남아 제3국을 할 거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그거에서 창의 침투하는 능력들이 거점이 틀려지거든요. 그걸 얼마나 제주도 이제 무사증이라든가 인천공항에 따로 길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은 효율적인 것 같고 특별히 전라북도는 다 아주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 정의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좀 더 한다면 지금 발생한 태국, 싱가포르 내지는 일본 내지는 많이 발생할 그 유행 지역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발생하는 분들까지도 포함해서 ITS, DUR이라는 그 심평원에서 보내주는 의료진에게 지급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발생을 하면 즉시 중국에서는 뭐 뜨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제3국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되게 불안이 있고 그것 때문에 진료를 약간 거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별 진료도 보내는데 의사들은 이제 역량상 판단상 이렇게 좀 해야겠다 더 앞서 나가는데 방역 당국이나 그 지침들이 따르지 않으면서 의사협회에서도 그걸 좀 공고안을 넓혀달라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라북도도 이제 532개 전국적으로 선별 진료소가 있고 27개 이제 전라북도도 각 시군마다 선별 진료소 그걸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 또한 이제 그 제3국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그걸 저인망식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느냐가 이걸 잡을 수 있는 관건이 되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뭐 국가 차원, 국가 단위의 얘기기는 합니다만 이제 중국 우한이라든가 후베이성 말고 다른 지역에서 오는 입국자들도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뭐 입국 제한 조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건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 많은 그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도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정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저희들이 정부가 잘 확보를 하고 있고 또 그분들한테도 충분히 이제 감염의 가능성 아니면 무증상에 의한 그런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자가 관리라든지 그런 관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국가 방역 당국의 힘과 의료인은 어차피 맥시멈으로 힘을 쓴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상수예요. 근데 큰 변수, 이걸 막을 수 있냐 못 막냐의 변수는 이제 국민들의 어떤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를 잘 공유해서 뭐 이제 코로나 맵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한 정부에서 이게 회의를 하면서 뒤따라하는 것은 시스템이 늦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제3국에서 와서 그런다 그러면 그걸 뉴스들을 보면서 이제 가짜 뉴스가 아닌 부분에서 잘 모아서 그거를 개개인이 스스로 자기와 자기 가정을 방어하는 시스템을 갖지 않으면 그게 이제 변수인데요. 그게 이제 이 병을 막을 수 있는 방패로서의 가장 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국가에서 그걸 일일이 할 수 없지만 첫째는 본인들이 어디를 제3국 경유해서 왔다. 그럼 내가 그 중국인을 만났다. 어떤 회의의 상황들이 된다. 그런 상황들이 되면 병원이라든가 각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선별 진료소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그 검역관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별 진료소를 통해 가기 전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들은 병원에 들어오지 마시고 직접 유선전화 그런 걸로 연락을 해서 통화를 해서 충분히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그래서 그분들이 아닌 것을 전혀 배제시키고 애매한 것들은 여러 뭐 감 유사 증상들은 일반 의료인들이 내과 전문의는 충분히 역량이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선별 진료소를 그분들도 스스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저인망식으로 밑바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조금 옆길로 새기는 하는데 마침 그 얘기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좀 질문을 드리자면
혹시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도 또 주위에서도 뭐 약간 그런 비슷한 증상이 있다, 열도 좀 있고 뭐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이덕수 원장님 같이 하고 있는 개인 병원에 찾아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우선 오실 때 두려움이 있고 또 예. 선택할 필요가 있지만 그걸 모든 그 공공기관이나 감염병 대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와야 될 필요는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아까 말한 그 부분들을 잘 상세적으로 개인적으로 공유를 할 필요가 있고 예. 또 오시게 되면 이게 일반 감기인지 아니면 이제 일반 폐렴인지 예. 또 요즘에 독감도 유행이기 때문에 독감도 신속 항원 검사를 걸러낼 필요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인지는 사실은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예. 직접 PCR 검사 유전자 검사로 보내지 않으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거의 호흡기 질환에 오고 그것이 되게 약하지만 또 나중에 문제가 되고 지금도 무증상 보험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걸러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 병원에 가게 되면 지금 그 검진을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군산 환자도 그랬지만 어떤 병원 가가지고 그 병원도 사실 발칵 뒤집혔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 개인 병원을 찾아가는 건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은 거 아닌가요? 네, 우리 주변에 많은 의료기관들이 있습니다. 감염병의 비상시 때 그 모든 의료기관들이 감염병에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선별진료 의료기관을 세우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전히 지역에는 많은 만성질환자분들이 계십니다. 기타 의원들은 만성질환자분들을 관리하는 본업을 수행을 하셔야 되고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한 의료기관을 선별진료 의료기관으로 세웠기 때문에 혹시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1339 그리고 지역 보건소를 통해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선별진료 의료기관으로 안내를 받으시면 여러 부분에서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독감하고 사실 증세가 감기하고 증세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조금 이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선별진료소로 몽땅 몰리게 될 그런 가능성, 우려, 걱정은 없습니까? 우리 도민들의 그 시민 의식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렇게 염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임상 증상에 앞서서 먼저 구분이 돼야 되는 게 역학적 연관성입니다. 예를 들면 결핵 환자가 결핵에 걸리려면 결핵 환자를 만나야 되고 독감에 걸리려면 독감 환자를 만나야 됩니다. 근데 해외여행을 다녀오셨는데 그 경유지가 확진 환자가 없었다. 그리고 그 현지에서 의료기관을 방문하신 적이 없다. 그리고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분을 만나신 적이 없다. 그러시면 이분은 염려하시는 게 정말 염려일 뿐이거든요. 그런 역학적 연관성을 따져서 뭐 의사들이 구분을 해 주시겠지만 그 일반인들의 경우에 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화 상담을 통해서 먼저 구분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간단하게 그 의심이 많이 되는 분은 당연히 병원을 오시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선별 진료를 활용하고 조금 힘들어도 그리고 주로 만성 질환이나 위장병 여러 가지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분들은 오실 수 있는 그 두 가지 방향을 말씀처럼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 일단 혹시 가볍게 뭐 감기 비슷하게라도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전화로 한번 상담을 해봐서 그 전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고 그 뒤에 판단이 내려지면 선별진료소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병원에 가십시오. 이렇게 구분해서 행동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 얘기가 엮기로 했는데 말해 주셨기 때문에 또 시청자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아까 국가 차원의 얘기 좀 했었고 혹시 지역 단위의 대응 가운데서 조금 미흡하거나 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느끼시는 부분 혹시 있으십니까? 일단은 저희 지역에서는 일단 환자가 많이 발생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뭐 그 보건소 각 지역의 보건소에서도 계속 저희들이 지켜야 될 예방 수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 전화기로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좀 방역이라든지 뭐든지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군산에서 발생한 환자의 경우에 물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민이나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불안하게 느낄 게 1차 검사에서는 이분이 음성 판정을 받아가지고 막 이곳저곳 돌아다니셨다가 나중에 2차 판정에서 확진을 받으셨거든요. 이렇다고 보면 검진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방역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건데요. 네, 우선 저는 그 검사 과정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신뢰를 합니다. 어떤 검사 방법도 100%일 수는 없고요. 또 그리고 그 시점에서의 검사법과 현재의 검사법은 다릅니다. 당초 신종이기 때문에 정보가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검사법을 개발을 했고요. 또 그 당시 때는 2차 검사까지로 해서 확진을 한 상황이었고 지금은 1차 검사로 확진이 가능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증상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요. 중복 감염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분에게 뭐 갑이라고 하는 또 을이라고 하는 병원체가 몸 안에 들어 있었는데 그 시점에는 갑이라고 하는 게 발현이 됐고 그걸 통해서 검사를 받으면 당연히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이후에 그 조사를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검사에 대해서는 신뢰를 해야 되고 예. 또 그걸 통해서 검사 방법이라든지 대응 체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공고히 됐다고 하는 부분도 예. 도민들께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러시죠.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게 그 검사 방법이 온 오프의 딱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아닙니다. 정량적인 것이 아니고 정성적인 건데 예. 그 초기에 환자가 왔는데 무증상일 때 바이러스가 적으면 소수가 되면 예. 그 PCR이라는 유전자 검사에 디텍트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되고 바이러스가 새끼를 많이 까서 많아지면 증폭이 되는데 그때는 양성으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한 번이 아니고 필요하면 또 검사 아까 말씀처럼 그런 피부 초기에는 미흡하고 적다가 이렇게 증폭되면서 그런 부분이 음성이 양성으로 될 수 있는 같은 환자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100% 완벽한 것은 없다고 전제를 하고 처음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능동감시가 됐건 뭐 자택 격리되신 분이 있건 병원에 계신 분 간에 1차에서 음성 반응을 받았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나중에 2차에서 또 양성 반응으로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은 늘 열려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아까 그래서 이제 개선이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초에는 1차 검사에서 음성인 경우면 격리 해제를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귀한 경험을 통해서 지금은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이후에 다시 재검사를 해서 사회에 복귀를 해도 안전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러시죠. 말씀드리면요. 현재 이제 무증상 감염에 대해서 이제 과학계에서 아직 완벽히 증명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시간이 가면 아마 그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감염 초기에 이제 증상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막 매출이 막 시작되는 시점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환자들은 그때는 나는 그 뭐 증상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바이러스 특성상 감염되었을 때 보통 바이러스는 혼자서 증식을 할 수가 없고 반드시 세포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증식을 한 다음에 이제 세포를 파괴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나왔을 때부터 이제 발열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임상 증상이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감염이 됐다고 해서 곧바로 바이러스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예는 이제 면역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제 면역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 이제 바이러스를 면역 체계가 어느 정도 컨트롤을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증상이 나오지 않고 바이러스만 일부가 배출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과학적인 증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한 가능성 그리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거에 비해서 조금 바이러스 배출이 좀 빠르지 않나 뭐 그렇게 이제 과학적으로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1차 검사, 2차 검사 통해서 뭐 잘 밝혀지고 하는 문제를 지금 보고 있는데 개선이 됐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개선이 됐지만 100% 완벽한 것은 아니다. 혹시 이렇게 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감염병을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한 가지만으로는 가능한 게 아닙니다. 예, 예. 우리가 검역이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지역사회 감시라든지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확실히 사유하고 격리를 시키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검사 말고 임상 증상의 변화라든지 또 14일 동안의 감시 기간을 두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고 임상 증상, 검사 결과, 예. 그리고 14일 동안의 관찰 기간을 통해서 사회로부터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예, 하는 예. 체계를 가동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방역 체계 가운데 일부일 수도 있는데요. 조금 전에 그 2차 군산에서 발생한 환자분과 접촉했던 2차 접촉자가 86명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과 또 접촉한 3차 접촉자도 있을 텐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단 86명은 접촉자로 구분을 해서 격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의 접촉은 없습니다. 하지만 접촉자로 분류가 되기 전에는 예.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그렇죠. 예. 있습니다. 예. 여전히 우리 도민들께서 무증상 감염 또 잠복기 때 감염을 우려를 하시는데 얼마든지 그런 염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지역사회 전파다, 무증상이다, 잠복기 감염이다 이야기 되고 있는 분들은 가족 간에 친밀한 접촉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전부라고 봐도 됩니다. 사람은 걸을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 걸린 사람의 증상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데요. 무증상이다 하면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될 수 있는 수단은 예. 딱 하나. 손에 의한 접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친밀한 접촉 때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현재 접촉자로서 관리를 받고 있는 분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2차, 3차 감염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예.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그런 우려나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의료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확진자라든지 감염자가 나왔을 때 이분이 그 사이에 어디를 방문하고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경로와 이런 것들을 빨리 전파를 해야 다른 분들께서도 유의를 하고 또 혹시 나는 어떻게 관련이 없나 이렇게 짚어볼 텐데 이런 이동 경로에 대해서도 신속히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약간 혼선 또는 논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방역 체계 중에 일부긴 한데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전에 몇 년 전에는 더 이게 사생활이나 인권 문제에서 그쪽이 갔지만 지금은 이게는 전체적인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게 과감하게 어디를 갔다, 특정 상점을 갔다 그것을 하고 있고 그걸 요즘에 젊은 분들은 이제 코로나 맵으로 무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그 부분들이 워낙 이렇게 전염력이 이렇게 치명률은 낮지만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사스보다도 높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개를 좀 더 하면서 국민들이 조금 지나친 부분이 아니라면 예.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조기에 예. 대응해서 종결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혹시 확진자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이분의 동선이라든지 경로를 지역 단위에서 빨리 해서 밝히는 것이 좋냐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통제하는 것이 좋냐 이거 가지고 약간의 좀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중앙이 전문성은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를 하는 거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동선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지역과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장이 지역이기 때문에 그 정보 공개라든지 하는 부분이 현재는 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자치단체까지 함께 또 유임 권한으로 돼야 더 빨리 우리 주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파악이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빨리 공유하는 게 보다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방으로 좀 권한이 유임되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뭘 개정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지금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개정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까? 예.
그럼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네. 예, 그게 지금 54년에 예. 개정된 데 조금씩은 됐지만 예. 그 안에서 이번에 임시국회에서 그 여야가 논의하자고 감협도 논의가 지금 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중앙 그 질병관리본부든 그 부분에 우리가 그걸 따를 수는 없지는 않지만 예, 예. 지방의 컨트롤 타워를 강하게 해서 예. 지자체는 의사회라든가 또 보건소 또 이제 그 관리지원단 또 그다음에 여기 도 보건과장님처럼 그런 보건 그런 분이 역량을 발휘해서 예, 그런 분을 이제 거기에 물론 전략 도민이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라북도만의 특색의 그 현황에 관한 그런 부분이 또 특정적으로 이렇게 같이 겸비가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제 지역사회 감염, 우리 지역에서 마구마구 퍼져서 뭐 걷잡을 수 없는 혹시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에 관한 얘기였다고 좀 생각하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지역사회 감염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경계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불안감을 갖거나 걱정하거나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혹시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 데 대해서 뭐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얘기를 김범석 소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인수공통 전염병 얘기 좀 잠깐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신종 바이러스도 인수공통 전염병이다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박쥐 유래의 지금 중간 숙주는 정확히 지금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중국 그 시장에서 워낙 그 야생동물에 대한 서로 그 거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 그쪽에서 이제 우한에 있는 그쪽에서 이제 먼저 나온 것 같고요. 예.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역학적으로 이제 정확히 어떠한 중간 숙주가 또 전파를 했는지는 이제 나올 겁니다. 일단은 이 인수공통 전염병이 워낙 지금 점점 더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뭐 그 이유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첫 번째는 뭐 우리 뭐 교역이라든지 예, 인적 예. 교류가 너무나 예, 많고 그다음에 반나절 만에 수천 킬로미터를 그렇죠. 사람이 또 예. 이동을 할 수가 예,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기 때문에 또 해외여행도 워낙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거에는 어느 지역에만 나오는 그런 인수공통 전염병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고요. 예. 뭐 그 한 예로 에볼라 바이러스, 2014년도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그렇죠. 예. 유행하는 예. 그냥 그쪽 풍토병으로 생각을 했는데 미국 내에서 또 감염자가 나왔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적 교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인수공통 전염병도 많이 증가가 되고요. 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저희가 이제 기후 변화에 의한 이제 온난화도 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점점 이제 온난화가 되면서 많은 그런 인수 공통 감염병들이 이제 매개체에 의해서 이렇게 전파가 많이 되거든요. 매개체라고 하면 뭐 모기라든지 진드기라든지 그러한 이제 곤충에 의해서 이 전염병이 이제 전파가 되는데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점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점점 그런 매개체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고 예. 이 매개체가 직접 사람한테 올 수도 있지만 또 야생동물로 이제 바이러스를 전파를 시켰다가 예. 또 이제 사람으로도 올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인수공통이 전염병이 굉장히 좀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크게 보면 이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교류가 굉장히 많아진 거, 그리고 기후변화 두 가지를 꼽아주셨는데 혹시 뭐 비상식적인지는 몰라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나요? 반려동물의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 극히 제한적이고요. 예. 일단은 반려동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살인진드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는데 굉장히 적은 비율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반려동물에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또 그것을 전혀 저희들이 무시할 수는 없고 예. 반려동물을 항상 건강을
주인 입장에서는 좀 케어를 하고 예. 항상 또 체크를 해야 될 그런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조금 제가 예. 말씀드리면 수백 년간 개나 말, 고양이 그런 것은 인간의 고등동물이죠. 예. 우리 인간과 친화를 이루면서 예. 환경의 교감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최근에 한 60년 사이에 인수 공동 전염병으로 해서 아까 말한 사스, 메르스, 이 뭐 이제 신종플루, 조류독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문제가 됐는데 4배가 증가했고 인수 공통병 감염병으로 해서 70%, 80%까지 되게 됐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 그런 이유도 있고 GMO 유전자 변형이라든가 예. 가축의 대량 이제 그 상태 그리고 이 종간 장벽이란 게 있어요. 개와 사이에 스페시스 사이에 종 간의 장벽들이 있는데 그게 변형이 되면서 자꾸 깨지는 것도 인수 공통 감염병 주 원인 중에도 같이 아까 말씀처럼 들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인간과 굉장히 친숙하게 지냈던 이 동물들 간에는 어느 정도의 보호막이 형성돼 있거나 이런 건데 전혀 뜻하지 않은 동물에게서 전파되는 경우가 변형, 주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바이러스라는 친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숙주를 많이 만나는 셈이라고 이렇게 좀 유머스럽게 얘기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는 이제 DNA나 주로 이제 RNA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이러스 자체가 굉장히 변이가 심합니다. 예. 근데 변이를 자기 혼자서 할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숙주에 이제 감염이 돼서 그 세포 안에서 또 다시 변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배출이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약이라든지 그런 백신을 개발을 하더라도 어떤 특정 굉장히 변이가 잘 되는 바이러스는 쉽게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지금 이 메르스, 사스, 그다음에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다 코로나 바이러스인데도 과거에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그것에 대한 치료제를 많이 우리가 개발을 하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또 이번 바이러스는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지만 어느 정도 유전자가 좀 서로 변형이 된 변이가 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대처를 잘 못하고 치료제를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인수공통 전염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를 잘 종식시킨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과거의 메르스나 사스 사태를 보듯이 또 아주 가까운 시일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창궐할 가능성은 언제나 굉장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요. 네. 그것은 한 예로 이제 아까 제가 에볼라 바이러스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터지자마자 이제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정부에서 엄청나게 이제 적극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굉장히 작은 회사인데도 작은 제약회사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굉장히 이제 잘 대응을 했는데 저희는 항상 이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해서 항상 준비를 해야 되고 원천 기술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이 1차적으로도 중요하지만 틀림없이 계속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치료제라든지 짧은 시간에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원천 기술을 평소에 저희들이 가지고 또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 지금 소장님 계신 곳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언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2013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뭐 예산이라든지 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 나중에 다 다루려고 한번 해봤습니다만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미리 좀 이렇게 짧게만 좀 언급을 하고 시간이 있으면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좀 위협도로 보면 그 강도로 보면 상당히 전파력은 세나 뭐랄까요? 치사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상당히 낮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이번 세계 보건기구 발표에 의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 한 명이 감염시킬 수 있는 환자 수 추정치가 1.4에서 지금 2.5 정도로 지금 발표를 하였는데요. 과거 사스 같은 경우는 2에서 5, 메르스 같은 경우는 0.4에서 0.9.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하고 메르스 그 중간 정도의 감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사율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예. 사스 같은 경우는 9에서 10% 정도 치사율, 예. 그리고 메르스 같은 경우는 예. 20에서 30% 예. 이상의 그런 치사율을 나타냈는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3에서 4% 정도 치사율을 나타내 가지고 예. 과거 사스나 메르스에 비하면 그래도 치사율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24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사망자는 지금 한 명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충분히 볼만하고. 다만 조금 궁금한 건 중국에서는 왜 이렇게 사망자가 많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제 초기 대응이 굉장히 미숙했다고 또 의료 시설도 생각을 빈약하고 하고요. 이런 의료 것이 시설도, 영향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예. 뭐 중국에서 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아프면 쉽게 이제 병원을 찾고 뭐 그렇게 하는데 중국에서는 좀 그게 좀 미숙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이렇게 그래도 이제 양호할 수 있는 것이 중국과 같이 같은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없고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항상 긴준히 늦추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나라 질병 대응 능력이 9위고 세계 중국이 52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 이제 아마 1000대 1로 거기가 10,000명일 때 우리나라 확진이 10명, 2만 명 때 20명, 뭐 3만 명, 30명, 1000대 1로 지금 들어오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소규모고 그렇게 1000대 1로 그다음에 확산 속도가 적고 아직 사망률이 없고 저 미국 통계지만 소아야 쪽에 안 오고 5, 60대 쪽만 주로 좀 돼 있고 질병 대응 능력도 좋지만 또 SNS 등 공유력이 굉장히 공신력 있게 이제 JTBC 방송처럼 이게 그 정동하면서 국민 의식도 깨어 있고 또 위생 환경 경제를 그런 게 좋기 때문에 아마 대응 차원에서는 조금 틀리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은 얘기는 이제 그 향후 대응과 관련된 것, 또 그리고 좀 부족한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집단으로 사람이 모이는 것, 그것에 대한 예방 조치 이런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게 학교 개학, 또 그리고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귀국하는 것.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그 관심거리인 것 같은데 정부에서 좀 개학을 연기한다거나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이번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는 이제 내부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외부 유입을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가 협업 중이고 중국과 상당 부분 소통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선은 유입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개학을 연기하고 또 현지에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학사 일정을 소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 대학 당국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그 입국을 지연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제 입국한 학생들에게 입국 검역 단계에서도 뭐 마땅히 그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하겠지만 학교 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 상태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때도 그 격리 시작 전에 건강 상태 질문서를 통해서 건강을 확인을 하고 14일간 격리에 준해서 그 이상 증상 유무를 확인해서 안전하다고 이렇게 확인이 될 때 그 학사 일정을 다시 시작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인원이 중국 유학생만 해도 한 3,000명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맞습니다. 물론 뭐 그분들이 다 무더기로 한꺼번에 귀국하는 일이야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지만 대비는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도 다 3,000명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이게 학교별로 인원이 좀 다릅니다. 현재 이제 기숙사 1인 1실 그리고 또 학교 안에 뭐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을 서로 이렇게 생활 동선이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셔서. 일단은 입국을 좀 가급적이면 자제시키거나 계약을 연기하는 쪽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조치인 것으로. 네, 그게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분위기 쪽으로 학교 당국에서도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거 다루는데 아까 조금 전에 중앙 역할, 지방 역할 얘기 나왔습니다만 감염내과 전문의가 상당히 전라북도에 부족하고
또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도 뭐 인수공통 전염병 다음에도 많이 창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음압 병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병실 의료 인력 이거 장기적으로 보면 잘 갖춰야 될 그런 과제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이게 단기적인 지금 시급한 문제와 장기적인 걸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현재 있는 그 베이직한 기본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게 또 잘 돼 있고 그런 측면이 필요해서 이 전라북도 내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그 지자체와 보건소 아까 그 감염지원단 도의사회가 확실하게 하는 그런 강화 공조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27개소 선별 진료소를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도민의 의식의 역량 이게 단기적으로는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감염내과 전문의가 당연히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공시설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다음에 김광수 국회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금 감염병 조선대고 국립중앙의료원 2군데가 있는데 최소한 향후에 한 2-3개 정도 돼서 4-5개 이상은 거점 특히 전북 같은 권역별로 있다면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세워서 그 백본 뼈대로 해서 살을 부착하는 예를 들면 모병제처럼 그 직업 군인이 기본적으로 있어주면 거기에 군대를 모을 수 있는 역량이 있다 바로 군대를 조직할 수 있듯이 이게 상시 한순 것은 비효율적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즉각적으로 그걸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게 상시화와 이제 일시적으로 모을 수 있는 탄력적인 어떤 대응이 같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혹시 그 전문의, 감염내과 전문의라든지 또 병실 부족 지적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장기적으로는 확충은 필요하고요. 하지만 한정된 자원에서 어느 한 곳에 집중은 상당한 부담은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장기적으로는 현재 공공의대 그 적극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감염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라고 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한 계획이 있고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비상시에는 민간 자문협의체 그리고 또 민간 역학조사관을 4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 그 자원들을 통해서 현재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역학조사관이라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역학조사관이 지금 지역에도 있습니까? 도에 간호직 공무원 1명과 또 공중보건의사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역학조사관으로서 임명을 받으려면은 2년 이상의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역학조사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2분 공직에 계시고 나머지는 민간에 계신 의료진을 자문의로 이촉해서 그렇게 활용하실 그런 방침이시다. 이렇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고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느끼십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효율적으로 현 자원 활용하는 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충 이야기가 다 된 것 같은데요. 늘 요즘에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일반인이건 보통 일반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꼭 지켜야 될 수칙, 뭐 기침할 때 가려라, 뭐 어떻고 몇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 한두 가지만 짚어주시면 뭡니까?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지켜야 되고요. 이제 어디 다녀왔는지에 대한 그 정보를 꼭 필요하고 이제 마스크 착용이 그리고 손 씻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무조건 병원 안으로 들어오면은 다른 분에게 위험이 되고 각각 폐쇄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의심이 되면 밖에서 충분히 상담을 한 다음에 들어오는 것, 또 대중 집회 안 가는 것,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는 것, 아까 말한 코로나 많네요. 코로나 그런 것들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음식점이라든가 이런데 또 상당히 울상을 짓고 있는데 그런데 안 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글쎄요, 저는 그것은 좀 너무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그 개인 청결 그쪽에 더 개인 위생에 더욱 더 신경을 쓰면 어느 정도는 좀 컨트롤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 점막
그래서 저희가 재채기를 할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에어로졸이 나옵니다. 공기방울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가급적 뭐 재채기라든지 그런 거 할 때는 좀 가능하면 예. 이제 잘 가리고 하든지 아니면 마스크 이제 쓴 상태에서 하시든지. 마스크 쓴 상태에서 하든지 그러한 일상생활에서의 조그만 변화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음식점뿐만 아니라 뭐 극장, 뭐 대중교통도 다 기피를 하고 이런다니까 그것도 너무 지나친 거라고 과장님도 판단하십니까? 네, 그 앞서 말씀하신 예방 수칙을 잘 지키신다면 심지어 환자까지도 우리가 돌봐드릴 이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돌아다니시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질병은 접촉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사람과의 만남을 조심스럽게 좀 연기한다거나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증상이 전혀 없는 분이 손 씻기를 적절하게 시행해 주시고 마스크를 착용을 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친 염려는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로 혹시 출장을 가시다거나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예. 해외 여행은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꼭 필요한 경우는 예. 그 이제 불가피할 경우. 예, 예. 그래서 그 인터넷에 이제 해외 감염병 나오라든가 어떤 그런 데를 이제 그 활용을 하시고 다녀오면 또 얘기를 해주시고 동선을 파가고 또 그런 지역에는 이제 가금류라든가 어떤 접촉 그런 시설에 이제 안 하는 그런 것들이 또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출장이라든지 해외 출장 이렇게 불가피하신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예. 수칙을 좀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광영석 과장님께만 마무리 말씀 좀 한마디만 듣고 좀 끝내겠습니다. 예. 어떤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좋고요. 여러 가지 소회가 많으실 텐데. 예, 거듭되는 이야기입니다. 염려는 잠시만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은 계획과 실천이 될 수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눈, 코, 입, 점막 출입구이기 때문에 손 씻기와 마스크를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요. 또 사람과의 접촉, 그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불필요한 다중 행사 같은 거 좀 조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전염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력을 포함을 해서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그 일반 의료기관으로 직접 방문을 하시면 접촉자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보건소라든지 1339에 전화 상담을 먼저 해주시고 예. 그곳의 안내를 따라서 선별진료 의료기관으로 가주시면 지금 이 위기가 더 빨리 슬기롭게 극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영석 과장님의 그 말씀을 크로징 멘트로 대신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오늘 좀 얘기 중에 조금 시간이 짧아서 아쉬운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바이러스가 뭐 사스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고 자주 앞으로 이제 출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 또는 중장기적인 대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측면을 나중에라도 좀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가는 그런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때 김문수 소장님 혹시 기회가 되시면 좀 적극 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순서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순서는 여기서 이렇게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